새해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은 이 선거 두 차례 치르다가 보니까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총선, 대선. 이 두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면은 5,252만 8,257명입니다. 8257. 한 군번처럼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5,252만 8,257명. 총선 때 54점 몇 프로, 그리고 대선 때 75.8%. 이 숫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권자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투표로서 권한 행사를 한 겁니다. 이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주권 행사는 투표입니다. 투표를 결정해서 정권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권을 선택할 때 쿠데타를 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뭐 세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주권 행사를 통해서 국회와 청와대의 주인을 결정하는데 바로 5,252만 8,257명이 선택한 것은 뭐냐? 국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 그 다음에 청와대는 새누리당 소속인 박근혜 씨한테 정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권적 결단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헌법적 결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결정이에요. 결정입니다. 결정.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단순히 당락만 결정한 거냐? 그렇지 않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곳곳에서 많은 토론, 말싸움, 이런 집회, 텔레비만 켜면은 뭐 정치평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253만 명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정과를 어떻게 확대해 갈 거냐 하는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헌법을 지켜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한테는 국회와 청와대를 맡길 수 없다.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은 새누리당은 헌법 존중 세력이다. 그러나 진보당과 민주당은 헌법 무시 내지 부정 세력이다. 그래서 헌법을 지켜라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욕을 많이 먹던 박근혜 씨를 국민들이 역대 최다 득표로서 그리고 직선제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50% 이상을 넘는 과반 투표로서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현대사를 더 이상 헐뜯지 마라 하는 국민적 결단이 있었어요. 한국 현대사를 헐뜯지 마라. 이제는 이승만, 박정희, 건국 욕하지 마라 하는 결정이 그 투표를 통해서 발효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종북은 안 된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라, 한국 현대사를 긍정하라, 종북은 안 된다 하는 결정을 5,252만 8,257명이 했다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누구를 설득하든지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 법적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만 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이 있었다. 현대사를 긍정하라, 헌법 지켜라, 종북은 안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뭘 할 거냐 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 세력의 힘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는 뭘 했냐? 전과 확대를 해야죠. 전과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 그리고 승기를 잡았어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승기를 잡고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이 주도권을 절대로 종북 좌익 세력한테 다시 주지 말고 절대 놓치지 않고 이 주도권은 바로 국민적 결단에서 나오고 헌법적 뒷받침이 있으니까 이것을 끌고 가서 국내에서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든지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이런 일로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파 확대의 방향입니다. 종북 좌익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고 자유통일로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되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즉 인류 국가를 만들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 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엄청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두 차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선거에서만 이겨도 안 됩니다. 국회는 내어주고 겨우 대통령만 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두 차례 선거에서 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차례 선거에서 이긴 것은 쉽게 말하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이겼다. 투표한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겼다. 박근혜 씨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데 문재인 씨를 찍은 1470만 찍은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5252만 8257명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 한국인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예요. 그런 점에서 자신을 가져도 되고 낙관적으로 우리가 올해를 전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서정갑 본부장님께서 아주 절묘한 표현 그리고 아주 정말 그럴듯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씨가 당선해 주어서 고맙다. 당선해 주어서 고맙다. 1년 전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 다 걱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 선거 중에서 하나만 이기면 어떨까? 그 중에 하나 같으면 대통령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둘 다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박근혜 후보라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뒤에 있는 박정희 유경수 여사라는 위대한 인물과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가 그 뒷바람을 주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두 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적은 박근혜 씨가 아주 극도로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이긴 것이 기적입니다. 이 언론은 박근혜한테 불리한 기사는 크게 하고 문재인한테 불리한 기사는 안 쓰거나 아주 줄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거는 박수 칠 필요가 없는 기적인데 문재인 씨의 이런 위험한 종북 좌파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1470만 표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누가 만든 기적이냐? 바로 언론이 만든 기적이에요. 좌편향 언론이 문재인은 종북인데 뭐라고 알렸습니까? 진보라고 알렸죠. 진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보수와 진보의 대결입니까?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 그렇다고 문재인 씨를 찍은 1470만 표가 반대한민국이라는 게 아니고 아까 김동길 선생님이 잘 요약하셨듯이 한 10만 명 되는 그 핵심 세력이 종북 대결인데 좌우라고 하든지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전 언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70만 표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언론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문재인이가 종북 좌파의 단일 후보라는 이야기를 어느 기자도 어느 평론가도 어느 앵커도 하지 않는데 국민들 중에 반 이상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말을 안 해도 문재인의 정체는 내가 알아. 독립묘지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를
방문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빨갱이도 겪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언론의 좌편향 보도를 꺾고 각성된 국민이 이긴 겁니다. 이번 선거의 대결은 각성된 국민, 정신을 차린 국민, 맨정신을 가진 국민과 사사건건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하는 이 언론의 대결에서 각성된 국민이 이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정권을 확대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이 대답이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언론을 두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마라톤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좌편향 언론, 이런 사이비 언론, 이런 종북 좌파적 언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해대는 언론, 이런 언론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기자라고 하면서 설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어요. 지금 예컨대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하는 일이 법률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전 정부의, 현 정부겠죠. 현 정부의 업무를 인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 정책 방향이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설정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을 발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계속 정부처럼, 점령군처럼 무슨 정책을 발표하라, 뭘 하라, 드라마틱한 것을 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자가 원칙대로 하겠다. 우린 조용하게 하겠다. 우리 직무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밀봉 뭘 한다더니 불통이라고 하느니 깜짝 뭐라고 하느니 이렇게 소란을 벌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이 좌편향 선동 언론인 것입니다. 앞으로 애국운동의 타겟은 좌편향 선동 언론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북 세력의 공산이었고 또 상당 부분은 종북 세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지금 언론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까? 문재인과 부산저축은행과의 관계를 보도했습니까?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까? 노무현과 김정일의 대화록은 기자가 조금만 취재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자료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취재를 하지 않고 또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습니다. 이래놓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를 권리도 있어요. 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를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아직도 확정되기 전인데 검토 단계에서 미주알, 고주알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결정된 다음에 알아도 충분합니다. 또 인사를 여러 사람을 띄워가지고 검증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비밀을 유지해야 될 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등 거짓말 상습자의 이야기, 뭐 조국, 진중권 이런 자의 막말, 말장난 그것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의 모를 권리에 속해요. 그런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 자들은 계속 그런 막말과 말장난을 기사화 해가지고 그 버릇을 이제는 박근혜 당선자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 당선자는 이런 좌편향 언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면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운데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은 언론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후보는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해가지고 이 좌편향 언론을 무력화시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좌편향 언론의 부르장머리를 이번에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이긴 그뿐만 아니라 좌우 대결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서 이긴 선거입니다. 모든 부분에. 토론에 나와서도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이겼어요. SNS에서도 오른쪽에 선 사람들의 점유율이 더 많았습니다. 대중집회 현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박근혜 캠프가 더 많았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의 총체적 힘이 발휘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좌익 세력들이 생각보다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은 이명박 정부의 공이 큽니다. 우리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2등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관리를 이렇게 잘 하지 못했으면은 선거는 하나 많아요. 지금 실업률이 2.8%입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냐? 100명 중에 97명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100명 중에 97명이 일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 2.2%.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 대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엔 경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경제가 튼튼하게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국정원, 검찰 등등 특히 군대 이런 데서 종북 좌익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쪽의 조직력과 동원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 세력이란 것은 뭐냐? 전임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이어가는 세력이 보수 세력입니다. 이승만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이 정부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끊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2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는 우리 국민들이 박수로서 보내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만은 이제는 2017년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2017년에 또 이런 아슬아슬하다든지 악몽을 꾸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대를 바꾸는 겁니다. 한 세대가 바꿔져야 돼요. 이번에 50대가 걸게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50대가. 그러면 지금 40대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될 거냐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세대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대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2017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거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다 기분 좋아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은 아마 주도권도 놓치고 2017년에 패배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이 5년 동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생각을 바꾸고 구체적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돈, 머리, 조직, 나이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했던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어려울 때 2012년 12월 19일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생각나니까 오늘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을 우리 생애의 가장 길었던 날이라고 정했어요. 우리 생애의 가장 길었던 날. 이날 우리가 뭘 했고 출구조사를 봤을 때 얼마나 안도를 했느냐,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이 흥분, 안도감 이런 것을 큰 자원으로 생각해가지고 에너지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종북 세력을 결정적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이 좌익 세력들, 수구 세력들, 민족 반역 세력, 학살 세력, 전쟁 범죄자들, 거짓말 세력, 이 자들을 보내는 근원적인 노력, 이제는 공세로 가야 됩니다. 공세로 가야 돼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대못도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사회 곳곳에 박혀있던 대못을 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이 빼고 해서 이 5년 동안에 이 한반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이번 총선은 대선은 사실은 분단 고착 세력 대 통일 세력의 대결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유통일을 원합니다.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서 7천만 민족 통일국가를 다시 만들어서 인류국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쪽에 주장하는 건 뭡니까? 국가연합, 연방제, 그거 다 반통일입니다. 분단 고착입니다. 이대로 같이, 이대로 지금 분단 고착 상태에서 지금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통일했다고 하자는 사기고, 따라서 우리는 통일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통일 세력이고 저자들은 반통일 세력이다. 저자들은 따라서 민족 반역 세력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힘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정과 확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잡은 승기를 우리 앞으로 5년 동안에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아주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회가 깊습니다. 김동길 선생님은 뭐 확신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선거 투표날 오전 내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살았구나. 정말 우리나라 역사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정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는 좌파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다가 운동권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경실련이라는 시민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사회 책임안에서 뉴라이트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친북 좌파 척결을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했더니 제 운동권의 후배들이 저 경석이 형이 완전히 볼통 고수가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변절자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과거 젊은 시절을 같이 보냈던 후배들한테는 완전히 아주 철저한 기피 인물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마음이 참 괴롭죠. 나도 옛날에 20대 젊은 시절에 나하고 고락을 같이 했던 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저는 그럴 여러 가지를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앞날이 바르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박근혜 캠프가 그동안 선명하게 문재인 후보하고 싸우려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우리 이념은 민생이다 그랬습니다. 민생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작년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 총선은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한 것처럼 패배할 게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김용민 막말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새누리당은요, 이 대선 시기에도 우리가 새누리당의 당직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색깔론을 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색깔론을 펴면 진다. 이런 생각으로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전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요번 선거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승인이라고 하나는 박근혜 후보 개인의 인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국 세력의 노력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새누리당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경제정의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는 이슈가 아닙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1년 반 동안, 재작년 여름부터 1년 반 동안 만사를 집어치고 뛰었는데 왜 뛰었냐? 이대로 가도 나라가 큰일 나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이 북한 세력에게 맥힐 것 같다 하는 걱정 때문에 뛰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이거 아무 상관없다. 어떻게 되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뛰었습니다. 다행히 박근혜 후보가 마지막에 가서 정교조 문제도 얘기하고 NLL 문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참 이번에 왜 50대 이상이 그렇게 똘똘 뭉쳤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아슬아슬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슬아슬한 점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새누리당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석기, 김재현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 애국 시민운동이 외롭더라도 그 길을 열심히 가주십시오. 예. 이 조중동 믿지 말고 조중동이 여러분들을 전혀 취급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가주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나는 그래서 이한구 대표야말로 진짜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가 이끄는 정부를 향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 이명박 정부가 잘한 일도 많죠. 그런데 치명적으로 못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권 초기에 종북 좌파들의 뿌리 뽑는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예, 이 집권 초기 2년 동안만 이 정부가 청와대가 힘이 있지 2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힘이 없습니다. 기업도 청와대 얘기를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 2년 기간 동안에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우파 시민사회를 확실하게 키워야 된다. 예. 역대 정부가 시민사회를 집권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전부 시민단체들을 자기 파트너로 삼아서 자기가 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시민단체가 먼저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들이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결정을 해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호응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민단체가 비판하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당선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도 반드시 우파 정부가 창출돼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통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통일이라는 과제를 앞에 놓고 이 통일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이뤄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차기 정부까지 이 같은 철학을 가진 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끝내 북한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통일로 가지고 가려면은 이 박근혜 정부가 자기네 5년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다음 5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요즘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한다 그럽니다. 이제 국민 대통합이라는 참 필요하죠. 이번에 48.7%와 51%로 나라가
아주 갈라져가지고 이게 서로 상대방이면 말도 통하지도 않고 대화도 않고 나라가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거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통합하면서 꼭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중도 실용이라고 얘기했던 그거 뒤따라갈까봐 걱정입니다. 그걸 만약에 뒤따라가게 되면은 종북 좌파 척결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얼레벌레 너도 좋다 너도 좋다 이러면서 가면은 그건 뭐냐, 지금의 이런 아주 철저한 이념 대결을 5년 후에도 또다시 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5년 후에도 다시 대한민국 세력과 북한 편드는 세력으로 그렇게 갈라져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5년 후에는 대한민국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대한민국 세력이 돼야 된다. 그것을 이번에 기필코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민 대통합으로의 갈등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역 갈등, 하나는 세대 갈등, 하나는 빈부 갈등, 하나는 이념 갈등입니다. 그런데요,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은 그래도 뭔가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러면서 모색하고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념 갈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념 갈등은 대화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왜 좌와 우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나? 그 이유는 우리 우파가 저 종북 좌파 세력하고는 절대로 대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은 청산돼야 될 세력이지 대화를 상대할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종북 좌파 척결에 동의하고 더 이상 이제는 종북 좌파 비호 세력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만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 문제는 해소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이 종북 좌파와 또 함께 대화하자는 거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종북 좌파 척결 운동을 우리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계속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요새 극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 후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요새 형님 보니까 도대체 조갑재 선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나는 조갑재 선생하고 다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이 김정은 세력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하면 극우라고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극우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을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역사의 짐이다, 역사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단호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정부가 아마 이명박 정부보다는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북 척결을 위한 어떤 법적인 조치나 법을 위반했을 때 단호하게 제재하거나 하는 걸 그래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예를 들면은 정교조가 법의 노조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끝까지 안 한 정부입니다. 예, 검찰이 정교조가 잘못했을 때,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되는데 계속 처벌하지 않고 미그적 끌다가 다 공소시효도 지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정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박근혜 정부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 됐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우리 우파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시민단체 협의회는 이 정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빨리 고용노동부가 선언을 해라. 그 다음에 전교조에 추가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적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니까 처벌해라. 왜 정교조는 정치활동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민주통합당의 당원이 되었느냐? 그거 처벌하라. 또 왜 정교조는 노동 문제만 협의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무슨 인사 문제, 정책 문제까지 전부 단체 협약을 했냐? 그 단체 협약 그거 취소시켜라. 등등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개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석기, 김재현을 국회에서 추방하기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조차도 이거를 갖다 건드리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절대로 새누리당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자. 서명운동 갖고 가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다 꼼짝없이 다 서명할 겁니다. 만약 서명 못하면은 지역구에서 낙선운동 시작하자고요. 이걸 갖다가 새누리당뿐만 아닙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전부 서명을 요구하고 안 되면 지역구에서 낙선운동을 시작합시다. 예. 이 사람은 이석기, 김재현 추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전부 다니고 우리 국민의 80%는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게 저들이 법을 추호라도 위반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라. 그렇게 하면은 저는 틀림없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집권 2년 기간 동안에 종북 좌파의 대못을 뺐자. 그러고 나면 저는 민주통합당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좌파를 비호했다가는 이제 정말로 안 되겠구나. 집권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소위 대한민국 세력들이 그 안에도 있거든요. 그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은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우리와 상관없는 입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북한이 계속 도발합니다. 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느냐? 북한이 생각할 때 자기네가 그렇게 도발을 하면은 이 민주통합당과 국내의 좌파들이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이명박을 막 공격해서 이명박이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라고 막 공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그 치밀한 계획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대한민국 세력이 되면은 그때야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박근혜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민사회, 우파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파 시민사회를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파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약화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에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좌파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파도 찔끔찔끔 줬다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거기에는 좀 수입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니까 아주 한결같이 말라버려서 말이죠. 허덕허덕. 지금 우파 시민단체 중에서 말이죠. 실무자가 2-3명 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봉급을 못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는 우파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좌파들은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한다.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도 하고 이 비판적 지지자가 돼가지고 정부와 우파 시민사회가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어르신이고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70대이신 것 같은데 우리들 70대가 뭘 하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의 그 NGO 글로벌 포럼을 갔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3,000명이 모이는 대회에 갔었습니다. 그 대회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나 그런데요. 50대 중반인데 시민단체 후배들이 이제 서경석 목사님은 이제 뒷방으로 가라고 이제 늙었으니까 자기네가 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NGO 포럼에 갔더니요 3분의 2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이게 말이죠 선진국형 시민운동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은퇴한 사람들의 시민운동입니다. 이 은퇴한 분들이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전문적 무슨 지식, 통찰력, 경험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대기업에서 사장을 하다가 은퇴하고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교수로 있다 은퇴하고 이렇게 전문직에서 다 은퇴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시민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시민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니 내가 이런 단체에 예를 들면은 납세자운동, 세금 바로 쓰기 운동, 경제정의 운동, 부정부패 추방운동, 환경운동, 법조비리 추방운동 무슨 운동이든 좋으니까 나는 이런 운동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최인식 선생님한테 좀 와서 좀 이렇게 메모를 전해주시고 그래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들이 각 분야별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좌파 없이도 정부를 견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